2023년 6월 21일 밤 11시 30분 베이징 거리 한 남자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죽으림을 다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중국 공안들이 멈춰 하고 소리쳤습니다. 앞에는 2m 높이의 담장. 그 담장만 넘으면 살고 못 넘으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양에서 가장 부러운 삶을 살던 특권층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위험한 도주를 감행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2022년 봄, 저는 평양 창광거리 28층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바깥으로는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창밖으로 보이는 유경호텔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33살 대외경제성 산하무역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어머니께서 준비해주신 흰쌀밥과 된장찌개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흰쌀밥을 매일 먹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강냉이밥에 풀죽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우리 집 식탁에는 늘 고기 반찬과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150평짜리 아파트, 거실에는 중국산 소파와 일본산 텔레비전이 있었고 안방에는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게, 겨울이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나무 구하기도 힘들어 겨울에 손발이 얼어 터진다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출근할 때는 아버지 명의로 된 도요타 렉서스를 몰았습니다. 평양 거리를 달리는 승용차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차와 무게도전차 사이로 제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이 부러움인지 원망인지 그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비서가 중국에서 공수한 커피를 타다 주었습니다. 네스카페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이것도 평양에서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중국산 과자와 초콜릿이 놓여 있었고 점심때가 되면 청류관이나 옥류관 같은 고급 식당에서 회의를 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5,000원, 우리 돈으로 치면 5만 원쯤 되는 가격이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외화벌이 일을 하다 보니 달러도 위안화도 넉넉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중국 단둥이나 베이징으로 출장을 가면서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 덕분에 광복거리 백화점에서도 마음껏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친구들과 대동강 맥주집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같은 당 간부 자녀들, 무역회사 동료들 모두 저처럼 특권층이었습니다.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누가 새로 산 중국산 휴대전화를 자랑했고 어느 집 딸이 예쁘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건 웬만큼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중국 베이징 대학까지 유학을 다녀온 저는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따금 중국 출장을 갈 때면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인터넷을 하고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랑은 다르네 하고 생각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평양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룡악산 별장에 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2층 별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담근 김치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해 여름부터였습니다. 아주 작은, 눈에 띄지 않는 금이었지만 그 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022년 여름, 저는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무역회사 일로 한 달에 서너 번씩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의 베이징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대학 동기 최성훈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성훈이는 저처럼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베이징 대학에서 함께 유학했던 친구였습니다. 무역 일을 하던 친구였는데 한 2년쯤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이징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녀가 반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훈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쑥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중국제 정장이 아니라 뭔가 다른,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녀가, 나 한국 갔다 왔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성훈이는 저처럼 특권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고 잘 먹고 잘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을까요? 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혹시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지금 다시 나왔어.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어. 미녀가, 너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평양에서 누리는 게 진짜 자유일까? 성훈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을까요? 아니, 자유가 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성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 가족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 하지만 미녀가, 나는 그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게 싫었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거짓말이란 말인가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녀가, 너는 중국 왔다 갔다 하니까 알잖아. 바깥 세상이 어떤지.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들이 다 맞는 건 아니야. 한번 인터넷으로 북한 검색해봐. 진짜 모습이 보일 거야.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성훈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깥 세상, 진짜 모습, 자유. 평생 들어보지 못한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호텔 컴퓨터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북한을 검색해보니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 인권 실태,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겠지. 남조선 놈들이 꾸며낸 얘기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특권은 정당한 걸까? 아버지가 당 간부라는 이유로 흰쌀밥을 먹고 승용차를 타고 해외를 오가는 이 삶이 과연 옳은 걸까?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고기 반찬과 나물을 보면서 문득 일반 주민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녀가, 무슨 생각 그렇게 해? 밥이 맛이 없니?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성훈이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제 머릿속 혼란을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회사에서 중국산 커피를 마실 때마다 성훈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누리는 게 진짜 자유일까? 그 질문은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작은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가을, 제 삶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인 리철수 부부장님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며 웃던 분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으니 숙청당했다는 겁니다. 반당 반영명 분자로 적발되어 처단되었다. 당에서 내려온 통보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리 부부장님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 딸까지 가족 전체가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시던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리 부부장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녀가, 이 체제에서는 잘못이 있어서 숙청당하는 게 아니야.
윗사람 눈밖에 나면 그걸로 끝이야. 리 동무는 어떤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사라진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아버지도 위험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미녀가, 너도 바깥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거 알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리 부부장님 댁 아들 성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였는데 결혼도 안 했고 죄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에 끌려갔을까? 며칠 뒤 회사에서 리 부부장님 가족에 대한 비판 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반당 반혁명 분자를 철저히 숙청해야 한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같은 말을 해야 했습니다. 리철수 일당의 반당 반혁명 행위를 단호히 규탄합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을 오늘은 적으로 몰아야 하는 이 체제가 역겨웠습니다. 그 이후로 평양거리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광거리 아파트, 고급 승용차, 화려한 백화점.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갔을 때 한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옥수수 몇 개를 팔고 계셨는데 손발이 거칠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 나이쯤 되셨을 텐데 어머니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옥수수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무 한 개에 1,000원입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10,000원을 드리고 옥수수를 받았습니다.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께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 끼에 5,000원짜리 냉면을 아무렇지 않게 먹으면서 이 아주머니는 옥수수 한 개에 1,000원을 받고 하루를 사시는구나. 이게 공평한 사회일까요?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다들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녀가 요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를 의심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저도 리 부부장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예전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 체제는 잘못됐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이 체제, 반대 의견 하나에 가족 전체를 없애버리는 이 체제, 특권층과 일반 주민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인 이 체제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생각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다는 게, 혼자서만 사겨야 한다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체제가 무너질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갈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2022년 겨울,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 단둥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작은 물건을 건네주셨습니다. USB 메모리였습니다. 박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마시고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북에서는 못 보는 것들입니다. 남한 드라마도 있고 뉴스도 있고. 그냥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북에서는 이런 걸 보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겁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성훈이의 말, 리 부부장님의 숙청, 장마당 아주머니의 모습. 이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본 건 남한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불시착이었는데
남한 여자가 북한에 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북한 마을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주민들,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뇌물을 받는 보위부원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은 화려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넘쳐나는 물건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평양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풀뿌리를 캐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제 남편은 굶어서 죽었고 아들은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부님이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3살 때부터 25살까지 22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광산에서 일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는 걸 매일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란 말입니까? 제가 흰쌀밥 먹고 렉서스 타고 다닐 때 같은 하늘 아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다음 영상은 평양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제가 모르던 평양의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창광거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허름한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자유에 대한 강연 영상이었습니다.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장 속의 새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평생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특권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둥 야경이 보였습니다. 중국도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 벌고 인터넷하고 여행 다니는 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위대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굶어 죽는 나라였단 말입니까?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특권층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제가 한 끼에 5,000원짜리 냉면을 먹을 때 어딘가에서는 풀뿌리로 죽을 끓여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이 체제 안에서, 이 거짓말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탈북을 할까?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은 어떻게 하지?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 끝에는 뭔가 다른 계절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 계기는 또 다른 숙청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당 간부 한 분이 또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더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어머니는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특권층이라고 해서 내일도 특권층인 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취기가 오르시자 말씀하셨습니다. 미녀가 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라.
아버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다 안다, 미녀가. 하지만 어쩌겠니? 이미 이 배를 탄 거야. 내릴 수가 없어. 그럼 평생 이렇게 사시려고요?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면서요? 그래서 너한테 부탁이 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녀가 너라도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나는 늙었다.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지만 너는 아직 젊잖니. 가능하면 이 지옥에서 나가라. 아버지가 그걸 바란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이 체제가 지옥이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참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출장 때마다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단둥에서 만난 조선족 사업가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님, 베이징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숨 걸어야 합니다.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북으로 송환되고 그럼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외화를 모았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면 말리실 게 뻔했고 걱정하시다가 병나실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 민주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결혼해서 아기까지 있는데 오빠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셨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 베이징 출장 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라. 잘 가거라, 아들아. 아버지, 미안합니다. 불효자식이 되어서. 아니다. 너는 옳은 길을 가는 거야.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용악산 별장에 혼자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놀러 오던 곳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앉아서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멀리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제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과 억압으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안녕, 평양.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시 올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흰쌀밥, 김치. 어머니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중국 날씨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평양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창광거리, 개선문, 주체 사상탑.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진실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잘 있어라, 내 고향. 다시 만날 때까지. 2023년 6월 21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모든 게 정상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같은 호텔에 묵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장 나온 북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척하다가 밤 11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는 여권과 현금, 그리고 USB 하나만 넣었습니다. USB에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1층 비상구로 나왔습니다. 바깥은 깜깜했습니다. 약속한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100m쯤 떨어진 골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과장, 이 밤에 어디 가십니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보위부 김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이 밤중에 왜 나타난 겁니까? 아, 김대위 동무. 담배 사러 나왔습니다.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 밤에요? 호텔에 담배 있지 않습니까? 김대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중국 담배가 땡겨서요.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저도 담배 떨어졌습니다. 김대위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겁니다. 편의점으로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든 김대위를 떼어놔야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조선족 사업가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을 텐데.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담배를 샀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김대위에게 말했습니다. 대위 동무, 저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배가 아파서요. 그럼 호텔 가서 하시죠. 아니, 급합니다. 저기 공중 화장실 보입니다.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김대위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다녀오십시오.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뒷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뒷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약속한 장소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김대위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혁, 거기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36에 살면서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조선족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대위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한테 연락할 겁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아저씨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차선을 바꿔가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10분입니다. 버티세요.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대사관 거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에 경찰차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리세요. 뛰어서 담장을 넘으세요.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대사관 담장까지 50m쯤 남았습니다. 뒤에서 중국 공안들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렸습니다. 담장이 가까워졌습니다. 40m, 30m, 20m. 누군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잡아. 팔을 뿌리쳤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10m, 5m. 담장에 도착했습니다. 2m쯤 되는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뛰어올랐습니다. 손이 담장 위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공안이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내려와. 발로 그의 손을 찼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대사관 안뜰로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바깥에서는 공안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겁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대사관 안은 안전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중국 공안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데려가려고 대사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평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보위부에 끌려가시진 않으셨을까? 어머니는 얼마나 우시고 계실까? 여동생은요? 동생네 가족은 괜찮을까? 대사관 직원분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은 예전처럼 3대를 다 처벌하진 않습니다. 본인만 정치범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혼자라도 고통받으신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대사관 직원분께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박 과장님 아버지께서 당 직위에서 해임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포되진 않으셨어요. 해임. 아버지께서 평생 일하신 자리에서 쫓겨나신 겁니다. 63세 나이에 모든 걸 잃으신 거였습니다. 제 때문에.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답답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만 있으니 감옥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과 외교 협상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직원분이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치찌개였는데 북에서 먹던 맛과 비슷했습니다. 한 숟갈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중얼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3개월째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행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밤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평양은 어떨까? 대동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겠죠. 모란봉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대사관 직원분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한국 가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달 동안 교육받습니다. 거기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 겁니다. 말투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설 거예요. 하지만 박 과장님은 대학도 나오시고 중국 유학도 다녀오셨잖아요. 잘하실 겁니다. 직원분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보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작아졌습니다. 3달 동안 갇혀있던 도시였지만 동시에 제 생명을 구해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음료를 권했습니다. 무엇 드시겠습니까? 콜라 주세요. 대답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북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의 비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가족들, 탈출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삶.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게 대한민국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도착했다. 자유의 땅에.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감시받지 않고. 통로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어렵겠지만 해낼 겁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신 것처럼 자유롭게 살 겁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박민혁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밤이었는데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빌딩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밤이면 암흑천지라고 들었어요. 직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늦은 밤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고 음식점마다 불이 환했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장사를 하나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24시간 사회거든요. 언제든 원하는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직원분께서 웃으셨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는데 기숙사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들어가니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북에서 쓰던 것보다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남한 말투 배우기, 인터넷 사용법, 은행 업무, 지하철 타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건 말투였습니다. 북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남에서는 씨라고 하고 습니다가 아니라 습니다라고 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민혁 씨는 북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듭니다. 왜요? 제가 특권을 누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굶주렸으니까요. USB로 본 영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풀뿌리 캐먹던 아주머니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책감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지는 마세요. 민혁 씨가 탈북한 건 옳은 선택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살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게 민혁 씨가 할 일입니다. 석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제 집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열 때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었고 과자, 음료수, 고기, 채소 모든 게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다 팔아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매일 새로 들어옵니다. 점원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라면, 김치, 계란을 담았습니다. 계산대에 갔는데 10,000원도 안 나왔습니다. 북에서는 라면 한 개가 몇천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1,000원도 안 했습니다.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맛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민혁아, 북한 진짜 그렇게 힘들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기 살아봐야 알아. 대답했습니다.
2025년 지금 저는 서울에서 대학원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북한 말투가 나오고 문화 차이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가 좋습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읽고 싶은 거 읽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봅니다. 평양 거리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대동강, 모란봉, 창광거리. 그리운 곳들입니다. 아버지 소식도 수소문했습니다. 평양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당 직위는 이르셨지만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신 대로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 제가 끓인 라면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동생네 아이들과 함께 남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두고 왔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북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희망하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